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이죠. 이번 주는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가지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그쵸?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끄러지지 않게 항상 건강 잘 챙기시는 거 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치 투자자분들, 부자가 또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시고 운동도 항상 꾸준하게 해주세요.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구독자님이 DM이 왔어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는데 제가 곧 군대를 가는데 라고 하시면서 군대에 있을 동안 거래 없이 장투를 하려고 한다. 선생님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견해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쵸? 이제 곧 군대를 가신대요. 딱 보니까 뭐 20대 초반, 뭐 많아봤자 20대 중반 정도 되겠죠? 영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코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으세요? 이제 이 친구가 군대를 가면 뭐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겠죠? 요즘 군대가 뭐 육군 같은 경우, 해병대 같은 경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야, 세상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쵸?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30개월 정도는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쵸? 50대, 60대 분들, 리스펙이 정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MZ세대들은 정말 복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또한 21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전경대 출신인데 요즘 군인 월급을 보면 64만원, 그쵸? 일병 80만원. 병장으로 가면 또 125만 원이고 뭐 내년도 들어가면 뭐 200만 원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화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약 2년 정도 이제 군 생활에 들어가셔가지고 암호화폐를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기관의 채택이 끝난 어떤 그런 우량 코인들, 비트도 좋고요, 이더리움도 좋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리플 또한 내년 연말까지 제가 항상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조만간 입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거래 없이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XRP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그 어떤 코인의 수익률보다 좋은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전달드려 봅니다. 반드시 이 벡트라는 기관에서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인덱스 지표를 참고하시면서 이런 메이저 코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을 때 뭐 좋은 코인에 장기 투자해서 좋은 수익률을 전역할 때쯤에 만끽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실 군대 가면 정말 사색의 시간을 반강제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는 이 친구가 그 군 생활을 정말 좀 유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 뭐 자격증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정말 그 돈에 대한 공부, 금융에 대한 공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어떤 세력들, 그 연준 위에는 누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웰스파고나 JP 모건을 휘어잡는 그 자산 운용사들이 누구이고 어떤 재단들, 어떤 회사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 파트너십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기 위한 코어를 잘 잡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군 생활이 어떻게 보면 뭐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조금 좋은 시간으로 전환을 시키셔가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이실 텐데 이분이 전역을 하고 5년, 10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 잘 한번 깨우치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 전달 드리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의 시에로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하나의 문서를 공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 바이낸스 코인으로 유명한 BNB 코인이죠. 토큰의 제2차 판매가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으로 적격하다고 주장한 것을 한 판사가 기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XRP 또한 작년 7월달이었죠. 토레스 판사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약식 판결을 내리면서 이런 바이낸스 판결에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이 국가 법률에 부합한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이 XRP에 대한 정확한 판결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것이 리플의 시에로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로 작년 7월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쵸? 미국 법원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약식 판결을 30개월 만에 줬단 말이죠. 이제 벌써 약식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약식 판결이 아닌 완전한 합의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로 잡음을 만들었던 그런 소송들이 모조리 마무리되면서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니다, 상품이다라고 하는 그 FIT 21 법안이 통과되는 날 우리는 고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 부분의 일환으로 XRP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7월에는 강세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약식 판결이 나온 지 1년 정도가 됐고 이제 게리 겐슬러의 임기 역시 3년 6개월을 만으로 채울 시점이 이제 7월, 8월 중으로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XRP에 대한 법적 명확성 또한 나올 시기와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또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갤럭시 리서치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마운트 곡스의 상환이 두렵지 않은 3가지 이유를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마운트 곡스라든지 FTX 파산에 있었던 그 채권자에 다시 상환해주는 그 이슈 자체가 그들이 만드는 개미털기의 한 일환일 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퍼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러한 마운트 곡스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변제된 코인의 절반 이하만 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고요. 또한 그 수령자들은 비트코인을 바로 팔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왜? 대부분이 세력의 물량일 것이니까. 과연 그 1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중에 개인의 물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들이 지금 포모의 시간을 만들기 전인데 바로 팔까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할인 물량을 제외할 때는 94,000개의 비트코인이고요. 조기에 청구가 돼서 판매된 물량 또한 꽤 있기 때문에 그 수량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의 그 채권자 명단에는 이 비트코니카라는 하나의 거래소가 있거든요. 이 뉴질랜드에서의 파산 절차 때문에 즉시 팔 수가 없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최소 그들이 수령할 그 10,000개의 비트코인은 바로 팔 수가 없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64,000개의 비트코인만이 거래 계좌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로 세력들의 물량일 것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바로 팔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들은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릴 시기를 기다리면서 또한 그들이 함께 만들면서 올해 연말 정도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개미들이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 들어오려고 할 때 물량을 던져주고 유유히 시장을 떠나가 버리겠죠.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보면서 마운트 곡스라든지 FTX 파산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마인드셋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USDT, 테더가 찍어내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제 필리핀 사회보장 시스템 결제 수단에도 채택이 되면서 점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의 채택이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와이 역시 암호화폐 기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올해는 이 컴플라이언스와 레귤레터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굉장히 그 제도권 편입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송금업 면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게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스탠스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ATM 기계 지금 현재 호주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면서 벌써 약 4만 대에 육박하는 비트코인의 ATM 기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 암호화폐 대장벽들이 거래되는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역시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리플이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죠. 3대장을 우린 항상 모아가자. 비트, 이더, XRP 이 3가지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을 블록체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일본의 상장기업 메타플래닛이죠. 최근에 또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서 벌써 16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네요. 그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는 그런 행위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메타플래닛
채권을 발행하면서 620만 달러를 모금하며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그들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세우면서 그 유대계 자본이 점점 개입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본의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이죠. 소니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을 발표하면서 점점 그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죠. 역시나 그 일본의 대기업 소니그룹 역시 공식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진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수한 현재 거래 플랫폼인 이 웨일핀을 개편하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인 자회사 S블록스를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까지 만들어대며 이제 더 이상 전자제품 기업의 소니가 아닌 암호화폐와 함께 가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새로운 사업의 전략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니그룹 전 세계적인 대기업 시가총액 148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소니를 뭐 이어폰이라든지 헤드셋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텔레비전, 오디오, 비디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 그룹이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 거래소까지 출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점점 그 사업의 형태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 소니그룹 대주주 현황을 안 보고 가면 좀 아쉽겠죠? 노무라 펀드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고요. 뱅가드와 블랙록 역시나 뒷단에서 자금을 깊숙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가 투자하려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 이미 그들이 모든 플랫폼을 통해 점령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본 은행권에서도 역시나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것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그 파트너십의 침투율이 80%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기사화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SBI 그룹의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가 2025년을 기준으로 모든 일본의 은행이 리플,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죠. 저는 이 말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금융연합이 또 하나 있어요. 그쵸? 여기 일본 은행가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미즈호, 미쯔비시, SMBC 그뿐만 아니라 SBI 홀딩스와 노무라 펀드 일본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그 금융 세력들이 다 들어와 있는 하나의 협회란 말이죠. 여기도 보이시죠? 그 이 사진, 이사회 구성원을 봤을 때 스미토모 미쯔이, SMBC 보이고요. 부회장을 봐서도 스미토모 미쯔이라든지 미쯔비시, 미즈호, 조요뱅크, 후쿠오카 은행 등등 그 일본을 휘어잡고 있는 은행 세력들이 하나의 연합체로서 있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과거부터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 과연 어떤 메시징 표준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들은 새로운 BOJ 네트워크, 즉 뱅크 오브 재팬의 네트워크를 탑재하면서 이제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 이 ISO 2002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과 이 BIS가 국경 간 지불을 위해서 과거부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했었던 그 태스크포스에 합류됐던 이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BIS의 공식 문서에 일본의 은행연합 그 Japan Bankers Association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에비던스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캐너코드에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현물 ETF 시장이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제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승인될 날이 머지 않았음이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현물 ETF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 사이클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번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2020년도, 2021년도의 불장이 아닌 16년도, 17년도의 불장 사이클에 있었던 좋은 파급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에 대한 ETF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굉장히 조정을 받았다고 한들 많이 빠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 같으면
5천만 원, 6천만 원 선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치가 있었지만 그 기관의 채택이 현저하게 많게 제도권 수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이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올해 그 네 번째 반감기 슈퍼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잘 버틸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슬슬 테슬라가 2분기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또 굉장히 올랐는데요. 요즘 일론 머스크가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우주 산업,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의 그런 플랫폼 역시 로보택시가 출시되는 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8월 8일을 기점으로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로보택시가 또 구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트위터를 필두로 해서 새롭게 구축될 것이라는 것 천천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도지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테슬라에 국한되는 코인이 아닙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커뮤니티 토큰, 결제 그런 토큰으로 활용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 하지만 그 생태계는 XRP 레저의 유동성 허브, 그 리퀴디티 허브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 무척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서클이 찍어내는 USDC가 유럽연합 최초로 완전 규제 준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 이제 유럽권은 미카법이 실제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규제권 속에서 즉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제 미국의 스탠스 역시 받아들일 때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는 거 서머 랠리를 기대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연기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독립기념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연기돼봤자 7월 8일 정도, 7월 둘째 주 정도에는 완전히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과 분석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ETF 뭐 7월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여유 있는 스탠스로 사실 언제가 되든 상관이 없죠.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라든지 리플에 대한 ETF 또한 우리가 준비하면서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라울팔이 내 암호화폐 자산의 90%는 솔라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제 솔라나 또한 엄청난 불장 사이클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 또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이 솔라나 업비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스테이킹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구독자님들이 실질적으로 스테이킹을 통해서 복리 이자를 받고 계십니다. 반드시 업비트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받으면서 가치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솔라나와 이더리움 차이점만 좀 보고 갈까요? 이 둘 다 스마트 컨트랙의 대장격으로 있고요. 이더리움의 킬러로 불리우는 게 바로 이 솔라나죠.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2017년서부터 재단이 설립돼서 네트워크가 생성이 됐고요. 이더리움과 유사한 스마트 컨트랙을 제공하면서 솔라나는 이 DApp이라든지 NFT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만 해도 POW, 그 Proof of Work 채굴 코인이었지만 지분 증명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노드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검증하고 있죠. 하지만 솔라나는 이 지분 증명뿐만 아니라 POH, 이 역사 증명, Proof of History의 메커니즘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이더리움은 TPS가 굉장히 느립니다. 초당 15건 정도밖에 못 보내고 거래 수수료도 아직까지 꽤 비싸요. 하지만 그에 비해 솔라나는 초당 2,7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거래 수수료도 현저히 싸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왜 비자 카드가 솔라나와 손을 잡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솔라나와 이더리움 둘 다 반드시 병렬적으로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는 부분에서 각 섹터를 담당하는 대장격으로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국세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을 발표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규정은 올해 연말까지 좀 마련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서부터는 암호화폐에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세금 조금만 더 유예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국가 입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이제 또 세금을 걷기 위한 새로운 세수 창출의 기회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 그들이 세금을 매기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지 않을까, 이런 또 우픈 현실을 전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텔레그램 블록체인이죠. 이 톤코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톤코인의 하나의 커뮤니티 토큰인 낫코인이라고 있는데, 그 낫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톤코인이 바이낸스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바이낸스의 상장으로서 또 한 번의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채굴자의 매도세가 종료됐다. 즉 다시 말해 채굴기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겠죠. 3분기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규모 랠리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슬슬 베어 트랩의 종료 시기, 이제 오늘부터 업비트와 빗썸에서 대규모 투자 트레이딩 대회가 열리게 되죠.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캐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까.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또한 7월 첫째 주, 둘째 주를 필두로 해서 승인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정도가 굉장히 큰 상승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 2025년 연말까지는 좀 가져가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로 7월 19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또한 완전히 발의가 되죠. 천천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움직임이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거래소에서 코인을 잘 지키면서 가치 반영이 되는 그 순간 천천히 고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